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를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주 했던 거 투자에서 화폐, 시간 가치. 자, 화폐, 시간 가치 제일 먼저 볼 게 이겁니다. 네,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자, 불이백,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입 금액. 요 말은 뭔가 이 금액은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결과치는 파악할 목적인데요. 자, 첫 번째. 한 번의 금액을 투입해서 거기 있는 총액을 파악할 목적이다. 여기 무슨 방식입니까? 일시불이죠. 다시 여러 번의 금액을 투입해서, 이 말은 여러 번 금액 알고 있다는 거죠. 총액을 알고자 한다. 이게 무슨 방식?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연금이죠. 우리 연금은 매년 금액 벌써 알고 있다고. 같은 말이에요. 자, 거꾸로 여기 있는 총액을 알고 있는데 이걸 매번 여러 번 금액을 쪼개진 금액을 파악할 목적이다. 자, 여기 두 개 있죠. 저당 상수 또는 뭐요? 감책이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게 저당 상수와 감책이면 좀 잘 조심할 게 뭔가면, 자, 현재 있는 금액은 알고 있지만 매년 불입할 금액 알 목적이 뭐죠? 우리 저당이랑 우리가 무조건 이건 은행에 대출 받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뭐 있습니까? 총 금액을 받는 거지. 받고 다 뭐 있습니까? 매년 갚을 금액을 분명히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미리 총 금액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항상 나오거든. 뭔가면 저당 상수는 현재 있는 금액을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현재 있는 금액을 알고 있는 저당 상수고, 미래에 있는 금액을 알고 있는 게 뭐죠? 이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역수관계. 자, 역수관계는 딱 두 개 마시면 돼요. 절대 일시불 현가, 내가는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보니까 연금 현가와 연금 내가 장난치는 거죠. 자, 다시 보세요. 요거 역시 요거 아닙니까? 여러 번 금액 알고 있다. 반대말 여러 번 금액 모른다 이거야. 응? 총 금액 알고 있다. 반대말 총 금액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연금 반대로 이겁니다. 들어가셔야 돼. 그럼 결국은 아까 했지만 저당 상수는 현재 있는 금액 알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금 현가 역수가 뭐라고요? 저당 상수입니다. 그 다음에 연금 내가 역수는 미래에 있는 금액 알고 있어야 되지. 미래에 있는 금액의 총 금액 알고 있다. 이게 무슨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정도는 여러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 화폐 가치가 사실 굉장히 쉽거든요. 처음 얘기 접하니 좀 힘들지만은 이 계산 문제 이 별거 아닙니다. 그 푸는 방식이 있다고. 이게 뭐 괜히 그 안에 있는 공식 암기할 필요 없으니까. 이 정해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마시면 돼요. 자, 지금은 그냥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지만 다음에 가면 제가 여기 있는 계산 문제 풀 거예요. 전부 다. 근데 다 풀린다고 이거. 딱 어떤 세 개 어떤 내용 알고 있으면요. 자, 두 번째. 영업수지 계산. 영업수지 계산. 자, 우리 항상 이건 중요한 건 수익과 비용을 계산하는데, 자, 일단 영업수지 계산 수익부터 갑니다. 어떤 거? 가, 유, 순, 뭐요? 전, 호가 있죠. 자, 비용적인 측면 뭐 있습니까? 공, 경, 후, 세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가 가능 뭐요? 조, 소득이고, 유효, 조수득, 순, 영업수득, 순수익, 순수익. 요건 세전, 순수익. 요건 세금 후, 순수익이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비용, 공실 및 불량부채. 요건 경비인데
영업 경비죠.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서비스액, 그 다음은 소득세 법인세,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꼭 암기할 거, 자, 여기 소득세죠, 그죠? 자, 첫 번째 할 게 뭐 있냐? 소득세 산출 시 고려할 내용. 두 개 있죠? 뭐 있습니까? 우리 소득 산출 순대이감인데 그걸 암기하지만 어차피 그런 계산 문제 그거 나오면요 100% 계산 문제거든. 그거 나오면 틀려줘야 됩니다. 그건 푸는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분명히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값을 다 주어지고 맞으면 요 값을 딱 구하라 시험 나온다고. 나오는데 요와 같은 값 다 주어져. 근데 이 소득세 구할 때 절대 소득 자체를 주지 않고 이 공식을 주어진다고. 순영 없이도 다 주어지면서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공식이. 또 그런 거 아예 손대지 말라고. 다만 시험 나왔을 때 말로서 묻는 건 딱 요거야. 소득 산출 시 이러이러한 고려한다 하지 않는 시험 나면 딱 요 두 개는 고려한다 보시면 돼. 이가 뭐요? 이자 지급액. 감히 감가상각비는 반드시 뭐요? 고려한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 산출 시 포함되지 않는 거, 그렇죠? 경비소에 포함되지 않는 거,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관리비 속에 포함되지 않는 거, 총 4개 있죠, 그죠? 자, 공, 부, 감소지? 공이 뭐요? 공실 및 불량부채고죠. 부가 부채 서비스액, 감이 감가 상각비. 네, 세금은 딱 두 개. 무슨 세만? 소득세, 법인세만 포함 안 되고 그 외에 나머지 세금 몽땅 다 포함한다. 어디에? 영업경비에. 됐죠? 자, 그 다음에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 그게 두 개 있죠? DCF가 뭐죠? 현금을 할인해서 F, flow,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데에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고 NDCF는 뭐 있습니까? 할인,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죠? 요 두 개 차이를 먼저 하시려는데 첫 번째 할인한다 할인하지 않는 거지.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갖다가 고려할까 말까 묻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할인했지, 그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다. 이건 할인 안 했지,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할인과 비할인 차이는 가장 큰 게 발생했던 원인이 사실 뭔가 하면 매년 나오는 수익이 같을까 다를까 그 차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매기 현금 흐름이 이런 고려하죠? 이런 하지 않는 거지, 그죠? 이런 걸 먼저 구분하시면서 그럼 이때 보니 어떠한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 거는 건데, 자 일단 할인 현금 시분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무슨 법? 평가법.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 세 번째 수익성 지수법이 있는데, 자 어쨌든 전부 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현금을 할인한 후에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공식은 전부 다 이런 수입과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항상 만약에 순영가법이든 내부 수익이든 수익성 지수가 딱 나오면요, 다른 건 아예 쳐다보지 말고 지문이 아무리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무조건 비용과 뭐 있습니까? 수익이란 글자 찾아내라고. 무조건. 다른 글자 아예 찾아보지도 말고. 알 필요 없으니까. 자, 이렇게 수익과 비용을 딱 찾아낸 순간 뭐 있습니까? 절대 또 이런 건 뺀다, 갖게 만든다, 나눈다는 의미 없습니다. 무조건 수익과 비용 뒤에 항상 할인되어진 화폐가 전제가 요 글자가 반드시 들어야 돼.
이게 안 들어오지? 그럼 틀린 거예요. 항상 시험 나면 무조건 여기서 현가란 말이 따로 나오는데 요 말 대신 보통 뭐 있으면 내가란지 이걸 빼버리고 시험 낸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만 보시면 돼요. 이 굉장히 간단한데 참 찾고 있죠. 개론감은 제가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은데 아무리 지문이 길다 하더라도 그 긴 지문 다 읽지 말라고요. 알 필요 없으니까. 각각에 있는 내용적인 키워드, 핵심 포인트 있죠. 이런 걸 좀 찾아내라고 계속해서. 다른 건 장난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자, 두 번째 신용가법은 기준 얼마? 0이지? 0보다 크면 투자하겠지. 수익성 기준 얼마예요? 우리 항상 자 수요는 항상 뒤에 누구 따라와? 수요 뒤에 무조건 공급 따라오죠. 기대 수익 항상 누구 따라와야 돼? 무조건 자동 요구수익이야. 기대가 딱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요구 따라와야 돼.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수익 같은 말은 뭐야? 내부 수익이지. 결국은 얘는 항상 내부 수익은 누구하고 비교한다. 자동 따라와라 너. 얘 커야 되지. 그죠? 이게 다라고. 물론 다음에 제가 여기 좀 더 깊게 들어가지만 그 깊게 들어가 빼버리라고 하지 말라고. 이것 맞추도 그 답을 갖다 60% 답을 맞출 수 있다고. 그러니까 대상 가지면 여기서 끝내시라고. 자, 그 다음에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항상 보니까 이겁니다. 자, 잠시 여보세요. 우리 총 투자란 건 총 투자, 지분 투자 또 뭐 있습니까? 저당 투자가 있지. 그죠? 이 투자는 무조건 누가 비교하는지 압니까? 수익과 수익 항상 비교한다고. 투자가 딱 뜨는 순간 총 투자는 뭐 지분 투자는 나오지. 무조건 이건 어떤 수익과 관계돼 있다고. 또 요거 비용이지. 네? 이 비용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상반되게 누구예요? 수익과 연관성이 있다고. 이 연관성을 먼저 아시라고.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인 현금 시 분석이 보니까 어린 셈법도 있고 비율 분석법도 있고 전통적 분석 기법이 있지만 그거 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총 15개인데 그 중에서 자 우리 투자 2개 무슨 투자 있습니까? 총 투자고 무슨 투자 그러니까 지분과 관련돼 있는 수익은 딱 2개 있지. 그죠? 어떤 수익? 오케이. 세전과 그다음 뭐요? 세오직. 그죠? 나머지 있는 수익은 전부 다 총투자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상 하여튼 이 공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가능 조소득이 나는 순간 조소득이 나는 순간 무조건 뭐야? 무슨 투자? 총이야. 그죠? 순영업소득과 서로 관련된 수익 투자 무슨 투자? 총이죠. 그냥 그래 가시라고. 절대 어떤 경우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순영업소득과 저기 있는 지분투자 아무런 관계없어요. 그런 공식 자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 있습니까? 세전현금과 세후현금이 나오는 순간 이건 지분투자 나와야 되지 절대 총 나는 순간 무조건 틀린 질문이라고. 그런 거 마시면 안 돼.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공식 3개 이거 암기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순소득 성수. 말로 할게. 원래 순소득은 원래 이 말의 정확한 말은 뭐야? 순영업소득이지. 공식 뭐? 순영업소득분의 무슨 투자? 얘는 무슨 총이지. 그죠? 그 다음에 지분 배당률은 이건 지분 투자입니까? 배당률. 이 말 핵심하지. 핵심이. 지분 투자분의 세전 또는 세후 들어겠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설마 지분 배당률 딱 내놓고 있지. 예, 지분 투자분의 세후 수익 안 써. 네? 세후 수익 시험 안 낸다고. 그 말도 틀린 말이 무조건 뭐 있습니까? 예, 지분 투자분의 뭐 순영업소득 시험 내게 있다고. 물론 답은 세전 현금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책이 만약 기출문제 좀 더 수록되어 있으면 이거 다 나올 거지 시험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값이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높은 거죠? 공식이 뭐냐? 자, 뭐 분해?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러면 얘는 뭐 있습니까? 결국은 값이 1보다 크다면
그러면 은행 돈을 갚고도 남겠지. 1보다 작단 말은 뭐 있습니까? 은행 돈을 갚기엔 부족하다 이겁니다. 자, 일단 그려보시고 나중 제가 다시 하면요. 예, 채무 불이행률 할 거예요. 채무 불이행률은 뭔지 압니까? 요 값과 요 값과의 관계예요. 돈을 갚지 못할 확률인데 그래서 요 두 개 합하고 이 값과의 관계입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때 보시고. 자, 일단 요까지 투자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금융으로 넘어가면 금융. 자, 첫 번째 우리 지분 금융과 무슨 금융? 부채 금융이죠. 그래서 영어 튀어나온다. 뭐 무조건 무슨 금융? 영어 부채입니까? 아니 영어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영어 지분이지. 그런데 영어 중에 항상 뭐 있습니까? 요 B가 들어오면 이건 뭐예요? 부채인데 단 일어날 수 있지. 그죠? 이것도 부채입니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B가 있는데 글자가 세 개 나야 돼. 네? 뭐 NBS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다시 이때 보세요. 우리 사채란 게 있는데 잘 구분하셔. 보세요. 상환사채,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사채 이런 게 있죠.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게 부채? 어떤 게 부채? 부채란 건 반드시 갚아야 되지. 갚는다 같은 말이 뭐야? 상환이지 상환. 그러니까 상환사채 뭐요? 요건 부채고 요거 두 개 뭐라고? 매자닌이지. 매자닌. 네? 했어잉? 자, 그 다음요. 자, 하여튼 알아서 하셔 이거. 그러니까 왜 그런가 찾고 있죠. 이 출제는 뭐 이제 자꾸 잔머리 굴리면 이런 거 자꾸 잔머리 굴린다고 문제를. 응? 자, 그 다음에 자, 금융에 대한 특징. 자, 첫 번째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진다 같은 말이 상인플레이하고 실제 인플레이 중에서 당연히 이게 더 높다면 이라고 시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보니까 누가 이익이고 누가 피해 봅니까? 손해 누구? 손해 보는 놈. 있는 놈이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대출자지, 그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인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거, 대출자가 훨씬 더 선호되는 금리는 무슨 금리? 이유 금리 위험에 대해서 인플레 보지 말고 금리 위험에 대해서 다른 기준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증가하기 때문에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변동이고 대출자 훨씬 더 선호되는 금리가 변동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기억이 안 나지? 자, 요거부터 할게요. 차입자가 조기 상환이 유리한 것은 요 말 딱 떠거든. 다른 건 절대 보지 말고 딱 한 게 있지. 시장 금리가 어떨 때? 어떨 때? 이거야. 앞
앞에 있는 저당이니 계약이니 약정 쳐다보지 마라. 알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시장 형성되는 금리가 낮을 때는 갈아탄다.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오늘 보시고 형님 뭐 어떡하던데? 왜 기회가 안 나지? 자, 그 다음에 이만 한 게 있죠, 그죠? 네? 또 다른 거 한 개 더 있던데. 향후 인플레이션. 네, 그냥 그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저당 상환 방법 갑니다. 자, 그림 있는데 그림이 3개 있었죠, 전에? 이렇게 된 그림이 있죠. 요 그림 있지. 요거 있죠. 요거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이지. 요거 무슨 방식? 요거는요. 자, 그러면 항상 묻는 거지.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건 누구?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게 누구? 무조건 여기 초기 항상 묻는 거 아니야? 누가 제일 큰 거요? 이거지. 미상환 잔금이 가장 큰 게 누구예요? 지정식이죠, 그죠? 원금 회수 위험이 큰 것도 지정식이고, 이자 누적이 큰 것도 지정식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2개 비교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둘 다 이자 뭐합니까? 줄죠. 그러나 이때 중요한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한다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금 상환액은 점점 뭐하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죠? 자, 일단 한국 꽤 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여기서 기본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5개, 6개, 7개 되겠네. 적어도 여기서. 여기에다가 우리 이제 한 게 있죠. 저당 유동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저당 유동화. 어디를 보는가? 우리 프린터 지금 있죠? 그 프린터 보니까 오늘 내드린 거 있죠? 거기 자료가 있거든요. 저기 뭡니까? 문제 말고 한 장 2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 표를 보시는데 이걸 내드린 목적은요. 왜 내드린가 하면은 필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거의 사람이 자꾸 안 하더라고. 꽤 중요한데. 자, 거기 저당 유동화 이제 봐볼게요. 그림 그려볼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수업이 그 2월달 마지막 수업인데, 그죠? 인데, 아마 감정평가할 거거든요. 근데 이 감정평가 매년 6개 시험 나오지만, 그 중에 우리 법 조문이 보통 한 이게 3개 나온 게 있다고. 그래서 우리 책이 좀 보니까, 책을 보니까 법 조문이 없어요. 감정평가에 대한 법 조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따로 프린트를 내줄 겁니다. 그래서 그 법 조문인 내용을 한 4시간 계속 할 거예요. 그거만 완벽히 그걸 끝내시면 아마 우리 감정평가 쉽게 따라갈 수 있다고. 그 법 조문 해봐야 32개 조인데 우리 프린터에다 하면 한 3페이지 정도로 합쳐갈 수 있거든요. 그거만 하시라고. 그거 거꾸로 할게요. 우리 감정평가고 책 보니까요. 책 몇 페이지, 총 몇 페이지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기본서. 약 한 100페이지 넘을걸? 응? 그거 열심히 할래? 해서 6개 중에, 6문제 중에 4개 맞출래? 아니면 깔끔하게 3페이지 하고 3페이지에서 3개 맞출래? 하는 거요. 선택하시라고. 그래서 다음 주는 물론 기본서도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 있습니까? 네, 저기 있는 법 조문을 항상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게 평가 문제 좀 따라갈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우리 요번 시간과 오늘하고 다음 주는 풀이 나갑니다. 자, 또 볼게요. 자, 저당 유동화 은행 자, 이 말이요. 이거 한 목적은 뭔가 하면 우리 같은 차입자 은행 돈을 빌려 가잖아요. 많은 돈 빌려가 은행은 돈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은행들은 어떻게 돈을 끌어올 것인가? 이 전체 과정을 봐보자는 거예요. 뭐 제일 먼저 돈을 빌려간 사람 누구지? 돈을 빌려주는 기관들 누굽니까? 대출기관이지? 최초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기관들 보통 1차 대출기관 쓴다고. 요 같은 말이 뭐죠? 그 프린트 옆에 좀 써놓으세요. 써놨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입니다. 자, 차입자가 은행에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간 결과 돈이 이제 은행들은 부족할 거 아니에요. 부족하면 이제 다시 뭐 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저당권을 딴 데 팔죠. 어디 팔입니까? 2차 대출기관인 뭐 있습니까? 유동화 중개기관, 즉 한국주택금융공사 팝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2차 대출기관들은 너무나 많은 돈을 빌려준 결과 돈이 부족하죠. 그죠? 그 부족한 자신들 설정했던 저당권을 다시 뭐 있습니까? 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어떤 형태로서? 뭘 발행해? 채권을 발행해서 팔더라 이겁니다. 이게 원칙인데 때에 따르면 1차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이 직접 채권 등을 발행해서 팔기도 한다 이겁니다. 요 그림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이 그림만 요것만 딱 그리시라고. 나머지는 문제를 물어줄 때만 그냥 따라만 가시면 된다고. 자, 해볼게요. 보세요. 자, 바로 볼게요. 항상 차이자는 저당 설정하고 돈을 빌려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디에서 빌려갑니까? 은행이지. 그지? 얘한테 저당 설정할 수 있어? 없는 거 아니야. 얘한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자꾸 이렇게 끌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굳이 암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야. 나오는데 그냥 쭉 따라만 가시라고. 그건 문제 풀리니까. 그래 가셔야 되지. 이걸 자꾸 어떤 분들 암기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 암기하면 가장 큰 난점 뭐 있으면 이거 물었을 때 약간 변형시키지. 못 따라간다고 이게. 자, 가볼게 이제. 자, 우리 자동차가 매매되는 장소가 뭐예요? 자동차 시장이지. 현재 뭐가 매매되고 있습니까? 저당 시장이지. 저당권이 매매되는 장소인데 최초로 저당권이 형성되는 곳이 요거 아닙니까? 여기 몇 차 시장? 1차 저당 시장. 형성된 저당권이 다시 여기 매매되는 시장이 있죠? 여기에 뭐라고? 2차 시장.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죠? 1번이 그 말이야. 프린트. 됐죠? 그래서 우리 자 다시 여보세요. 보세요. 요 가끔 묻거든. 항상 얘 입장입니다. 얘는 차입자에게 자금을 공급해 주는 겁니까? 또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준다 이게 대출이지. 그래서 요 둘 관계 1차 저당 시장인데 이걸 다른 말로 주택자금 대출시장이야. 또 얘 돈 없지? 없죠? 우리한 돈을 끌어오는 거지. 여기에 자금 뭐요? 공급시장. 구분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또 보시고. 차입자가 얘한테 저당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얘가 얘한테 채권 발행할 수 있어, 없어? 자, 요게 2번. 확인 들어가고. 되었습니까? 자, 다시 떠보자고. 요게 최초 있는 저당, 뭐 저당이에요? 이게 채권이죠? 자, 요 둘 관계를 묻는 거예요. 자, 요게 뭔가 하면 3번. 이 말이죠. 한 개의 저당권 가지고 여러 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또 이게 고정금리에는 변동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차입자가 저당 잡고, 다시 1차 대출은 얘는 저당 잡고 돈을 빌려줬을 때 금리가 무슨 금리? 그 다음에 여기 채권 수익이 있죠?
누가 더 클 때 채권 발행합니까? 여기에 4번이죠? 네? 대출금리가 채권 수익 높을 때 채권 발행된다. 이게 4번이라고. 그죠? 자, 5번은 다시요.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말입니다. 다시 해볼게. 대출금리가 10%고 채권 수익이 8%면 일단 1차 대출이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까 보니까 첫 번째, 나는 돈만 빌려주고 무조건 10% 수익을 챙긴다는 거예요. 이게 수익이 높으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돈을 빌려준 결과 더 이상 돈이 없으면 할 수 없이 이 저당권 팔겠지. 팔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대출금리, 채권금리에 있는 차익을 먹고 살겠지. 이렇게 보통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 수익을 챙기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차익을 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원칙은 수익이 높은 쪽 문제거든요. 이 말은 감당할 수 있는 저당권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은 결국 10% 수익을 챙기겠다. 근데 다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또 다른 게 아니라 뭐 있습니까? 이 저당권 팔겠죠? 팔면 결국 여기서 뭐 있습니까? 이 차익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다른 말로 자산 포트폴 가능하다. 이 말은 1차 대출 감액을 참고 2차도 가능합니다. 어려보시고 마지막에 6번째 보니까 은행들은 한정돼 있는 돈을 가지고 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그죠? 6번째. 이게 훨씬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이론상 무한대 대출 가능하다. 저당이 유동화되어진다면. 자, 우리 거기 녀석 누구요? 이거 마시라고. 물론 여기서 앞으로 이제 한 개 더 할 거거든요. 나중에 가면 한 개 더 추가시킬 거라고. 이거 끝이라고. 또 괜히 그 책에 복잡한 내용 다 볼려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정리하시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지난주에 채권에 대한 종류를 했습니까? 요 상품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이제 상품 설명 들어갑니다. 보세요. 자, 일단 계속 가볼게요. 자, CMBS라는 건 C는 상업, Mortgage Backed Securities. 그 다음에 A는 Asset, BS 이 말입니다. 자, 번역할게요. 이제 이 별거 아닌 건 사실은요. 모기지란 말이 원래 우리말 쓰면 저당 또는 담보 이 말이에요. 담보. 저당 또는 담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security 뭐요? 이건 뭐죠? 복수지? 그러면 자, 보세요. 담보가 잡혀 있는 걸 가지고 뭘 발행했다? 정권을 발행했는데 정권에 대한 성격은 100. 반드시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 그런 정권이 말 뜻이라고. 이건 되돌려 받는 거지 이거? 반드시 원금과 이자 받는데 이게 뭐예요? 부채. 그러니까 어떤 담보가 잡혀 있는 걸 가지고 정권을 발행했는데 이 정권은 꼭 원금 이자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말 표현 자체가. 응? 그래서 자, 그러면 원래 MBS는 사실 앞에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우징이 원래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우징이. 자, 그런데 우리 보통 쓸 때 이게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한 용어 쓰고 있던데
MBS를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이걸 어떤 분은 보니까 담보보증권, 어떤 분은 담보부채권, 어떤 분은 담보채권 이렇게 쓰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자, 앞에 하우징이 뭐지 이거? 요건 상업이지, 요건 자산이지, 그죠? 자, 가볼게요. 번역합니다. MBS, 주택담보부증권, 주택담보부채권, 주택담보채권 쓴답니다. 자, CMBS는 상업이지, 상업담보부증권, 상업담보부채권, 상업담보채권 써요. 학자마다. ABS, A가 뭐죠? 자산이지, 그 자산담보부증권이 그냥 쓴다고. 번역할게. 부채가 있는 정권이지. 자, 다시. 부채 정권을 보통 뭐라 하지? 채권이래요, 채권. 근데 일본 애들은 항상 채권 앞에 보면 요거 부가 붙어 있어, 부가. 그리고 민법에서는 부란 말 꽤 많이 쓰지. 부담보.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부는 이제, 우리는 민법은 몽땅 다 일본처럼 이렇게 뺏겨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부란 말은 우리 민법 속에 책에 속에 있는 부란 건 전부 다 뭔가면 어깨, 즉 등에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어깨에 짐을 진다 이 말 뜻이라고. 짐 무겁죠, 그지? 곧 이게 부채예요, 부채. 설명 자체가.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런 다양한 용어를 쓰는데 절대 이 다양한 용어 보지 말고 우리 말로 번역하는 거 보지 말고 영어 약자를 보시라고. 근데 이게 뭔지 압니까? 별거 없어요. 자, MBS가 우리 제목이 뭐라고? 주택담보채권이지. 자, 보세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 설정해서 그럼 담보가 뭐예요? 주택이지. 응? 넘어와서 채권 발행된 게 이게 MBS야. 우리 학원 건물 상업용 건물이지. 요걸 사기 위해서 은행에 저당 설정했다고. 그 저당 설정된 담보 물건이 뭔데? 아니, 상가물 물건. 상업용이지. 상업용 물건에 담보 잡혀 있는 걸 채권 발행 때 이게 CMBS라고. ABS는 뭐냐? 자산이지. 자산은 돈의 가치가 있는 거야. 가장 대표적인 거 카드 할부, 자동차 할부 같은 거 있지. 또 리스 금리 같은 게 있어요. 이와 같은 것, 그 자체가 어떤 이 저당 잡혀 있는 그 자산을 통해서 채권 발행된 거 어디게 다른 말로 ABS라고. 뭐 다른 거 없다고. 그래서 담보 자체에 잡혀 있는 물건에 따라 결국은 채권 제목이 달라질 뿐이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발행 구조 다 똑같아. 이런 구조를 발행한다고. 다만 담보 잡혀 있는 게 주택이냐 상가냐 아니면 저기 뭐 있으면 자산에 따라 달라질 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용 부동산은 보통 이게 CMBS야. 그걸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건 가끔 시험 되는데 담보가 뭐냐를 가끔 시험 내기도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MBS는 담보가 뭐예요? CMBS 담보가 뭐죠? ABS는요? 자산 된다고. 그러나 이때 여기서 보니까 다시 MBS란 상품은 여기 다시 상품은 크게 네 가지로 쪼개지더라. 자, 보세요. 얘는 요 MPT하고 요 P를 합친 거야. 응? 그걸 가시면 돼. 그래서 요 두 개 짬뽕된 거 요거라고. 요거 이 MPTB가 단점이 있는 결과 조금 이 단점을 수정 보완하는 게 뭔지 압니까? 를 간다고. CMO. 자, 그럼 여기 있는 지금부터 요 네 개 상품을 설명할 거예요. 하는데 공부하실 때 우리 이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우리 보통 이거 전체를 묶어서 분필이지. 응? 분필 중에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이 있지. 그럼 결국은 전체에 있는 이게 뭐라고? MBS란 상품이 있는데 상품을 다 쪼개니까
노란색, 빨간색, 흰색이 나오더라 이 말 뜻이 이게. 알겠죠? 자, 일단 그런 거 보시면서 지금부터 요 구조에 대한 설명할 건데 이거 자꾸 이제 우리 보니까 어떤 분은 앞말만 딱 암기하던데 그 암기하는 방식은 벌써 이게 6, 7년 전에 있는 그런 문제고 지금 그래 안 나온다고. 지금 최근에 보니까 자꾸 어떤 논리가 자꾸 시험 내거든요. 자, 가볼게 이제. 저기 있는 저당 유동화 있지? 요거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프린터에 있는 문제가 이 문제. 42번 문제 풀어보시오. CMBS지? 담보가 뭐라고? 그렇게 시험네. 자, 다시 칠판 보시고요. 보시고. 앞에 있는 저기 저당 유동화 그림이 있죠? 다시 해볼게.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차입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참고로 채권 발행 기간은 누구? 채권 발행 기간 2차만? 그림 보자. 여기 채권 아니야? 그 얘만 발행하냐고? 얘도 발행하지? 그림 보니까. 그죠? 그래서 1, 2차 대출기간 둘러 채권 발행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 말 대신 채권 발행 기간 써볼게요. 여기서 1, 2차 둘러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잘 보셔야 돼 이제. 은행 그런 차입자에게 저당 잡고 돈을 빌려주죠. 그 빌려준 금액을 다른 말로 저당권액이라고 말씀납니다. 그 다음에 발행전 얘한테 뭐 채권 발행하죠? 그 발행된 금액이 뭔냐면 이게 채권액이란 용어 넣었을 때. 자, 그러면 지금은 저기 있는 상품 설명할 건데 MPB, MPTS, MPTB 요 CM은 지금 하지 않고 다음 텀에 설명할 겁니다. 이건 좀 독특한 성격이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보세요. 은행 그런 차입자한테 돈을 빌려준 게 1,000억이란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있으면 발행기한 다시 채권 발행해야 되지. 자, 이 말 아닙니까? 보세요. 1,000억이란 돈을 빌려주니까 얘 돈 없잖아. 그럼 돈이 없으면 결국은 채권 발행해야 되죠. 그 자금 확보하죠. 그래서 일단 똑같이 여기 있는 채권을 갖다가 1,000억이란 채권을 발행했다 하자고요. 자, 전부 다. 자, 이때 가장 조심할 거. 이 채권을 딱 묻는 순간 오직 누구 입장이거든요? 얘 입장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채권 샀던 사람 입장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면 우리 항상 보니까 투자할 때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 투자하든 채권 투자하든 저축하든 투자자가 가장 관심 있는 거 어디 관심 있습니까? 수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거. 응?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보장되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수익이지 수익?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삼성이 내일 망한답니다. 근데 망하는데 반드시 뭐 내일 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원금과 이자를 꼭 보장한다면 투자자 입장에 그 채권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사죠. 그러니까 투자는 제일 중요한 우리 투자 대상이 망한다 관심 없다는 거 이건. 응? 누구한테 판매인지 알 필요 없다는 거야. 어쨌든 나한테 올 수 있는 원금과 이자가 중요하다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예를 보셔야 됩니다. MBB는 내가 투자자입니다. 은행에 저축했다 생각하라고. 똑같은 논리 이게. MPTS는 내가 주식에 투자했다 생각하세요. 성격이. MPTB는 원금 보장형 펀드에 투자했다 생각하라고. 이게 똑같이 그런 성격이거든요. 자, 갑니다. 보세요.
MBB는 얘가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 차이점 보니까 이 돈을 갖다 돈 떼먹고 도망갔다고. 에? 가면은 이 채권 발행기한은 비록 차이점 돈을 떼먹고 도망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여기 있는 투자자한테 원금 계좌를 꼭 보장해줄 그런 의무가 있는 채권이라고. 다시 할게. 다시 보세요. 여기에 저축한 사람이고 여기 은행이야. 돈 빌리는 사람이 있거든. 실제 은행들은 보니까 차입자에게 차입자 돈 빌려가서 돈 띄면 도망가면은 은행은 저축한 나한테 원금 이자 책임 안 집니까? 지지. 그거 똑같은 그런 채권이라고. 성격이. 이런 거 자꾸 생각하면 돼요. MPT에서는 이겁니다. 요 놈이 돈 떼먹고 도망가면 나도 안 갚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갚는 금액까지 나는 갚아주겠다고 설명된 게 MPTS야. 그럼 결국 MPTS는 투자전 때에 따라 뭐 있으면 원금과 이자에 손실 볼 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MPTS 그 말이라고. 네가 갚는 금액까지 갚아주겠는데 갚지 못하면 나도 안 갚겠다라고 한 게 곧 MPTS라고. 자, 다시 해볼게. 일반 주식. 내가 지금 주식 샀거든? 여기 있는 모 기업이 현재 파산났어. 파산났다고. 그러면 정권에서 나한테 원금 이제 보장해 주냐고. 주식 안 해주지. 똑같은 거예요, 성격이. 자,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보니까요. MBB는 모든 걸 누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까? 발행자지. 얘가 책임진 아닙니까? 얘가 모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MPT에서 뭐 있습니까? 누가 가장 큰 손실 봅니까? 얘가 모든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건 위험이 한쪽에 치중된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런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MPTB인데, MPTB는 뭔가 하면 혹시 이놈이 돈 떼먹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너한테 보니까 원금 보장하지만 이자까지는 내가 책임 못 지겠다. 이자는 나오는 수익에 따라 배당해 주겠다라고 설명되어진 것 이게 다른 말 MPTB라고. 그러면 원금에 대한 위험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원금 누가 지금 책임져야 돼. 그죠? 이자에 대한 위험은 누가 책임지고 있어? 그죠? 얘가 책임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두 개를 뭐 있습니까?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거라고. 응? 논리가. 그러면 다시 이거 우리 가끔 어떤 책들을 보니까 채권형 MBS, 지분형 뭐 MBS 이딴 말 쓰던데. 응? 채권형 MBS, 지분형 MBS 어디서 나오는지 압니까? 우리 채권과 지분 차이는 채권은 약속한 날짜 반드시 원금과 이자가 보장. 채권 원금 이자 보장돼 안 돼? 부채. 아니, 돈 빌려가면 반드시 뭐에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채는 보장되는 거지. 지분은 손실 볼 수 있지. 그거 보자고. 여기 MBB는 반드시 항상 얘 입장이야. 원금 이자 보장돼 안 돼? 그러면 이건 지분이요 아니면 부채야? 부채지. 그래서 이걸 어떤 채권은 채권형 MBS 채권형. MPTS는 보니까 원금 이자 보장돼 안 돼? 아니면 손실 볼 수 있지? 이런 걸 다른 말 지분형 MBS 뭐 이딴 말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에. MPTB는 원금은 보장되면 이건 채권이야. 이자는 손실 볼 수 있지? 지분이지? 그 채권과 지분 둘 다 갖고 있는 거 이걸 다른 말로 혼합형 MBS인데 혼합형. 다시 한 번 더. 고지가 암기하지 말고 자 다시 보자고. MBS란 건 S가 분명히 아까 뭐라 했지? 복수였지. 복수. 이게 이거든요. 단수로 본다면 시큐리티고 본드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합친 게 결국은 복수야. 시큐리티가 뭐냐? 이게 지분이고 본드가 뭐야?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하는가 하면, 자, 우리 끝에 있는 이 글자 있지? 이 속에 답이 다 있다고, 이렇게. 응? 원래 MBB는 모기지 100본드야. 본드는 뭐라고? 이 채권이라는 것은 발행견 입장입니까? 아니면 투자자 입장입니까? 누구 입장에서? 얘 입장이야. 얘가 원금이자 보장된 이 채권이라고. 요 끝에 S 붙었지. 그러니까 투자자는 손실 본다는 거지. 그 말이 이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보자고. 우리 과거에 읽어냈거든. 자, 잠시. 과거에 있는 것부터 할게. 저는 이거 암기 뭐다 할 때 어떤 분이 이거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거요. 우리 항상 뭐든지 위험이란지 책임은요. 보세요. 그 사람에게 어떤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위험이나 책임이 주어지는 경우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거에 대한 책임과, 즉 내가 책임과 위험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뭐 있어? 권리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현재 보니까 어떤 야치 위험이 있습니까? 철저히 얘 입장에 뭐와 무슨 위험이 있습니까? 이 두 개 아닙니까? 그 원금에 대한 어떤 이 위험과 이자에 대한 위험이 있지. 자, 다시 가볼게. 원금 현재 얼마야? 이거 뭘 통해 발행한 거야? 2천억 어디서 뭐를 근거로 발행한 거냐고? 아, 이거는 천억이 발행의 채권. 어떤 금을 통해 발행된 거냐고? 이거 아니고. 이걸 가지고 그들 발행한 거 아니야, 채권을 갖다가. 그지? 그러니까, 이 말 나오거든. 원금에 대한 위험을 딱 묻는 순간, 저당권에 대한 소유권 또는 보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거 묻는 거라고. 문제 묻는 게. 이자는 뭔가 하면 나중에 원리금에 대한 수익권이 누구한테 있을까 묻는 거 이게. 응? 자, 다음에 제가 하면 조기 상환 위험 설명할 거거든요. 조기 상환 위험은 결국은 이자에 대한 대가야. 그래서 결국은 요건 이 조기 상환 위험이 있습니다. 만기 전 변제가 왜 위험이냐 하는 건 결국은 이자를 수치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이자에 대한 위험을 갖고 있는 분은 무조건 여기에 대한 원리금 수익권과 조기 상환 위험을 갖고 있다고. 자, 가볼게 이제. 그냥 따라가셔야 돼. 자, 볼게. MBB는 원금 누가 책임져? 누가 보장해? 그럼 결국은 저당권 누구한테 있어? 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책임 누가 하죠? 그러니까 이자 같은 원리금 수익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MBB는요, 만약에 시험 나왔을 때 어떠한 게 보니까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투자자한테 넘어간다 쓰면 다 틀려. 모든 권리, 모든 책임은 전부 다 누가 책임집니까? 발행기관입니다. 그다음 MPT에서는 보니까 원금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럼 결국은 다른 말로 저당권, 보유권, 저당권, 소유권은 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자에 대한 위험도 얘가 갖고 있죠? 그런 결과 뭐 있습니까? 예, 원리금 수익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전부 다 투자자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항상 MPTS가 나오는 순간 발행기관이 어떤 걸 갖고 있다 쓰지 다 틀린 거라고. 그 다음에 MPTB는 원금에 대한 위험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래서 저당권, 보유권, 저당권,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다고. 이자에 대한 위험은 얘가 갖고 있죠? 그래서 원리금 수익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여기 있는 투자자가 갖고 있다고. 근데 이런 건 좀 미안한데 4년 전, 5년 전에 보통 시험 냈던 거라고. 왜 그런가? 이건 좀 암기사항이거든요. 제가 비록 논리상 설명했지만. 그래서 우리 가끔 공인모에 들어가서 한번 수업 한번 들어보시라고 어떻게 있는가. 제가 앞뒤를 가지고 암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거는 4, 5년 전에 이제 문제수를 냈던 건데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금융을 실제 전공한 사람은 외국에 전공한 사람은 딱 3명 있었어. 1명, 2명,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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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 2명, 3명
그러니까 세 명의 전공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전공한 적이 없다 금융을 갖다가. 그러니까 전공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문제를 쉽게 못 낸다고. 그래서 항상 냈던 게 뭐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암기상이죠. 이거는 주구장창 냈던 거예요. 지금은요, 이 부동산 금융 전공성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딴 것이 안 낸다. 이건 냅니다. 자, 논리가 중요하거든. 보세요. MBB는 차입자가 이 돈을 갚지 못한다면 발행기관들은 투자자한테 원금 이자를 반드시 보장해야 안 해. 꼭 하는 거지. 그지? MPT에서는 차입자가 원리금 상환, 즉 채무 불행이 발생한다면 발행기관은 투자자한테 원리금 상환을 할 의무는 없다. 이런 게 있으면 나온다고. 그럼 다시 한번 더 할게. 그러면 MBB는 채권 살 때 얘는 어느 놈 보고 투자합니까? 발행기관이지. 거꾸로 MPT에서는 이 채권 살 때 어느 놈 보고 하겠어? 차입자. 그죠? 아니 얘는 의무가 없잖아. 갚아준 금액까지 갚아준다며 앞으로 그런 게 시험 나온다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자꾸 이걸 암기를 해서 안 된다는 거야 지금은. 응? 자 일단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나 같으면 우리 앞말부터 해서 뭐 하여튼 이상글자 쓰던데 그거 하지 말고 있죠. 자 여기 이 속에 답이 있어. 이 속에. 예? 이거 무조건 투자자 입장에서 이건 원금 이자 보장 돼 안 돼? 되지. 그건 투자자 안전한 거잖아. 그건 누가 독박 써야 돼? 발행자지. 요건 S는 지분이잖아. 손실 볼 수 있지 누가? 그리 가면 되겠네. 그걸 자꾸 암기하지 말고. 그래서 MBB는 모든 건 누가 책임져? 발행자. MPT에서는요? 요건 분산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원금에 대한 뭐 저당권이란지 소유권 누가 보유해? 발행자. 그 다음에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책임져? 여기 딱이야. 우리 프린터고 한 장 더 넘어가 보셔. 이런 그림 있지? 네? 그러면 자 계속 보세요. 이게 암기할 필요 없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면 MPT에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원래 이게 3개 있는데 지금은 제가 딱 한 개만 할게요. 자 여기서 초과 담보가 필요 없다. 요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자산 크기 변화 없다. 요 같은 말이 보니까 채권액과 저당권액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자 보세요. MPTS를 뺀 나머지는 초과 담보 필요해. 자산 크기 변화 있어. 이가 분명히 다르거든. 자 일단 요건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분명히 시험 나올 거란 말 틀림없이. 자 MBB부터 자 1000억이란 돈을 빌려주었지. 그러면 분명히 이게 1000억의 돈을 빌려준 건 한 명한테 빌려준 거 아닐 것 같아. 여러 명이 빌려준 여러 명한테. 그 여러 명 중에 분명히 몇몇 돈을 갚지 못한 차입자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걸 다른 말 불량부채야. 통상 보통 불량부채는 거의 한 20% 정도 발생할 걸 고려한다고 이렇게 최대 금액이. 그러면 똑같은 1000억이란 돈을 저당 잡고 1000억이란 뭐 채권을 발행했어. 그런데
요 중에 보니까 1000억 중에 20% 200이란 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얘가. 그러나 항상 MBB는 무조건 약속한 날짜 원금이자 꼭 갚아야 되지. 비록 손실 나도 무조건 얘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200을 꺼지면 내 돈을 갚아줘야 된다고. 그러면 200억 이건 금액이 작은 거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결국 얘가 어떤 위험에 파산 등이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채권 등을 발행할 때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그 굳이 뭐 있습니까? 자기 수중인 돈을 꺼지면 되지 않더라도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현재 채권액이 얼마예요? 얼마? 얘는 뭐를 가지고 채권 발행했어? 그럼 이건 더 큰 거지? 이게 다른 말로 초과담보예요, 이게. 네? 다시. 보니까 현재가 돈을 빌려준 거지. 빌려줄 당시 뭐 요만큼 자산이 감소한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 그지? 이제 채권 발행했지? 요만큼 들어온 거지?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자산 크기 감소한 거 아니에요? 1000억이란 돈이 나간 대신 750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결국 이 말은 저당 권액이 더 큰 거야? 중량이 더 크다는 의미 없어. 하여튼 이 값이 같지 않다는 거야. MBB는. 네? MP 테스트가 아닙니까? 네가 돈을 갚지 않으면 나도 안 갚는다. 갚는 금액 갚는다. 갚는 금액까지 갚는다는 거예요. 얘 책임이 있어 없어? 없으면 비록 불량 부채 등이 난다 하더라도 얘는 굳이 돈을 갚아줄 의미 없지. 그러니까 요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채권을 발행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러면 저당 잡혀있는 금액도 1000억. 그죠? 채권 발행된 것부터 1000억이지. 뭐 초과담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돈 빌려줄 때 1000억이란 자산 감소했지만 채권 발행한 결과 1000억이 들어왔죠? 자산 크기 변화 있냐고? 없단 말이지. 그죠? 그 말이 이거야. 응? 또한 같이 MPTB는 원금은 보장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불량 부채 등의 발생을 고려해서 이렇게 보통 채권을 발행한다. 이렇게. 응? 그러면 초과담보 필요하지. 자산 크기 변화 있지. 금액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MPT에서만이 초과담 필요 없는 거야. 남이 몽땅 다 있다고요. 자, 요건 기억하시고 제가 다음에 가면 뭘 할 거냐면 콜 방어. 얘만 콜 방어 안 됩니다. 나머지 몽땅 다 콜 방어 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문제 가자고. 문제. 자, 문제 43페이지, 43번. MPT에서는 지분형 밑줄 S지 모든 걸 어느 놈이 책임져? 투자자죠? 투자자한테 이전된다 써야 됩니다. 자, 일단 44번은 좀 이따 하고 45번요. MBB지. MBB는 몽땅 다 누가 책임져? 그럼 저기 뭐 있습니까? 소유권 갖지 못한다. 이건 누굽니까? 투자자지? 다른 게 몽땅 갖고 있으니까. 46번. MBB는 채권.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채권형인데 초과담보 필요하네. 초과담보 필요 없는 건 MPT에서는 필요 없다고. 네? 자, 그 다음에 47번. MPTB는 MPTS와 MBB를 혼합한 MBS다. 칠판 보시고. 보세요. 가볼게. MPTB는 MPTS와 MBB를 합친 MBS다. 이거 묻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남았던 거 바로 위에 거 44번. MBB는 대출 차입자가 채무 불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해서 원리금을 발행자가 투자자한테 지급한 이런 게 자꾸 최근에 떠들어 이겁니다. 이제는 이딴 거 보통 시험 잘 안 내거든요. 응? 자, 물론
MBB는 채권형입니까? 지분형입니까? 얘는 요거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하셔야 돼. 하시는데 자꾸 있죠. 뭘 보는가 하면은 이 그림을 생각해. 이거든.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최근에 자꾸 시험 낼 때 이와 같은 뭐 이런 게 누구한테 있니? 이거 잘 안 물어 문제에서.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투자자가 보고 투자할 때 뭐를 보고 투자할 일은 자꾸 시험 낸다고 문제에서. 그런 흐름 알고 좀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손해 보시고 우리 아마 이게 책에 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자, 책 가볼게요. 369페이지. 자, 밑에 보니까요. 양갈로 3번에 MBS 종류가 있죠. 가로 1번 MPTSD 장가 볼게요. 가로 2번, 3번, 4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좀 강조하면서 그 책을 읽지 말고 여기는 이 그림이 있지. 이 그림을 자꾸 생각하세요. 그리고 371페이지 맨 위에 가로 4번이 있죠. 뭐 박스가 있는데 뭐 다른 건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자꾸 뭐가 오류가 있는가 하면요. 그 9번에 CMO가 있지. CMO가. 그죠? 맨 밑에 그 동그라미 9번입니까? 콜 방어. 그것도 뭐라 해요? 장기 해놨죠. 이게 웃기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과거에 있을 맞습니다. CMO는 장기의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해서 이게 맞는 말 되었거든. 과거에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자꾸 뭔가 하면 장기만 콜 방어 된다 자꾸 착각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아니 다시 번역해 볼게. CMO는 장기에 콜 방어를 실현할 수 있다 써놨어. 이 문구를 번역하면 장기만 되는 거야? 응? 장기에 콜방을 신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그러면 장기만 항상 콜방은 되냐고. 그건 아니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해. 책들이. 이런 책이 이렇게 쓴 책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단기, 장기 콜방은 다 돼. 그 장기 빼버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꾸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모르면 쓰지 말든지. 자, 왜 이렇게 자꾸 세게 하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을 쓴 사람도 저도 잘 알고 뭐 굉장히 좀 친한 사람인데 그냥 제가 두루뭉실하게 그냥 넘어가죠.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런 사람 꽤 많습니다. 출제한 분들이 출제할 때 뭘 본지 압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서 있죠. 우리 수험서를 이름 있는 수험서가 몇 개 있습니다. 뭐 방문가 그다음 몇 개 있거든요. 이런 책을 보는 거예요. 보는 목적이 두 개거든요. 첫 번째, 얘들이 현재 공부할 때 언어 범위가 공부한 역 파악할 목적. 두 번째는 책 속에 잘못된 게 먼저 찾는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대로 시험 낸다고. 그런 게 많습니다. 나 같으면 당연히 시험 내겠다고. 이거 딱 낼 때 뭐 있습니까? 네. 틀린 말 쓰기, 옳은 말을 쓰면, 틀린 말을 써. 단기는 콜방 안 되는 장기는 콜방은 된다 시험 내겠다고. 그러면 이 책에 따라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서는 딱 그렇게 시험 내겠어. 출제하는데 양심적입니까? 출제하는 목적이 뭔데? 합격시킬 목적 아니야. 우리한테 우리 연맹의 목적 아닙니까? 그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 그래서 비록 제가 이 책을 좀 잘 친하고 잘 아는데 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걸 인식한다는 거예요. 책을 쓰면 보통 어떤 약간 실수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갖다 왜 제가 강조하는 거면 이미 그런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는 보통 꽤 많이 알고 있고 또 저도 실제 많이 그쪽에 관여 있지만 그네들 이야기하면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다 마인드가. 왜? 이미 나왔던 우리 이 과거의 기출된 문제 보면 거의 그만은 비슷비슷하거든. 그 독창력 좀 내고 싶어 해. 그러면 나 같으면 그렇게 시험 내겠다고 당연히. 아주 그럴싸하게. 네, 그래서 내서 이 출제는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타격 받습니까? 책 썸납 이제 펴보는 거야 이게. 그래 되거든요. 그 수험생이 어떤 학기가 있던데 관심 없어.
그 책 쓰는 거 보면 엿먹으라는 거야. 목적이.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제가 강조하는데 좀 이 세게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중에 가서 인식한다고. 하여튼 그런 목적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그 다음에 371페이지 밑에 뭐가 있습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요거 풀네임 쓰면 이 말입니다. 하우징. 그 다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통 옛날에, 자, 보세요. 그 책이 좀 약간 그런데, 보세요. 옛날에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한국주택금융 쓰면 우리 보통 이렇게 썼거든. 많이 봤지, 이 간판. 할아버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폴레 모델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그래서 어나 우리 같은 사람이 많이 놀리니까. 그래서 이걸 빼버리게 이렇게 쓴다고. 책은 약자로. 그렇지만 쓸 때는 폴레임 써줘야 돼. 응? 자, 어쨌든 한국주택금융공사 있는데 요거 할 말 꽤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다 여기서 이거 마시면 돼. 370페이지 양가로 2번 주요 업무 있죠? 요거 총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8개 있죠? 있는데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 나중에 딱 정해져 있어. 나중에 할 거예요. 자, 지금은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쭉 넘어가. 다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넘어가시고, 저기 있는 396페이지 있죠? 5절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 있죠? 좀 쉬었다 요부터 할게요. 앞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딱히 할 게 별로 없다고. 이건 제가 3월 달에만 할 겁니다. 자, 오래 하시고 투자 회사 제도 할게요.